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코리아 2017년 국제 포럼의 제일 중요한 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 공동안보와 평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국제 학술 회의 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회의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이고 또 여론 지도자이시면서 저명한 학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그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한 분들 각 패널들로부터 약 한 5분 정도씩의 기조 연설 및 발표 내용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이슈별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분당 2분 정도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You had to receive us. Oh no. Don't you have any? It's okay. But you need that receivers. Okay. 우선 제 앉아 있는 바로 옆에 이제 왼쪽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셉 보스코 박사님은 국방부의 안보보좌관실에서 자문위원을 지내셨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도 역시 학생들을 국제관계, 특별히 중국과 아시아 문제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도 정통하셔서 그쪽에 특히 미국의 안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미연구소에도 계시고, 또 미국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CSI에서도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셉 보스코 박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for you. 다음으로는 그 옆자리에 그 일본에서 오신 미세히로 미무라 선생님이십니다. 이 미무라 선생님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니가타에 위치한 동북아 경제연구소에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그 니가타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만경봉호가 제일동포들을 제일 싣고 북한으로 근 10여 년에 걸쳐서 약 10만 명 이상의 북한 제일동포들을 싣고 갔었던, 그때 출발했던 일본의 항구가 니가타 항구입니다. 그 니가타에 위치한 동북아 경제연구소에 계시는데,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북한에 한 40여 차례를 방문을 하면서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북한의 시장 경제가 또 어떻게 도입돼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가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보고 한 결과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미무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우엔 덩위원 선생님은 중국 짜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계신데, 사실 이분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복심입니다. 2012년도에 이분이 중국 공산당교라고 하는 당학교지요, 당교의 부편집장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후진타오를 평가하는 그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공산당교의 교장이 시진핑 지금 현 주석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교의 공산당의 그 신문이 학습시보라고 하는 건데, 그 학습시보에 후진타오를 평가를 하면서 공보다는 과가 더 많다. 그리고 후진타오 시절에 국가가 그 합법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했었던 장본인이었다. 이런 그 굉장한, 중국으로서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평가를 했었었는데, 그게 사실 시진핑의 당시의 당 교장이었지요. 교장의 서로 말하자면 허락이라든가 서로 관계가 없었더라면 사실 내기 어려웠었던 그런 글을 내서 사실 현재 이제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시진핑 주석의 복심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아마 거의 시진핑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줄 걸 기대합니다. 네, 우리 덩위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러시아 학자, 그러면 안드레이 랑코프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국민대학교에 계시고요. 네. 옛날 소련 시절에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어 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또 호주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현재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 입장 또 북한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듣기가 좀 사실 어렵지만 사실 북한이 현재로 나아가면 중국식 개방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개발할 거다. 밖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면서도 솔직한 그대로를 설명하고 계셔서 러시아의 입장이라든가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랑코프 선생님부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랑코프 선생님. 우리 남광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우리 민족사학이라고 쓰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민주평통 자문회 상임위원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이제 그 매체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 정책의 변화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요새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동맹 관계와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그러한 갈등과 균일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감으로써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설명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한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몽골에서 나카바 바샨자프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 바샨자프 선생님도 역시 몽골 국립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셔서 거기도 졸업하셔서 역시 몽골과 북한은 옛날 사회주의 시절에도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북한의 입장 또 몽골이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중립자로서의 제3자로서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인 외교관으로도 근무하시고 몽골 대사관, 외교부 외교관 평양에도 근무하시고 그래서 아주 평양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국, 몽골, 미국, 중국 해서 전 세계에 한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의 대표들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들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최 측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코 박사님, I want to give you about 5 minutes to further your briefings. Yes, it's up to you. You can sit down and standing. It's okay. 자 그러면 보스코 박사님의 우선 모두 발언으로 한 5분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this on? Y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roduction and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very important forum. I also attended the conference in Washington, and there were some highly productive ideas that came out of that, and we certainly heard some powerful addresses this morning. Originally, we were going to speak for 15 minutes, and now it's 5 minutes each, and we'll have a good dialogue, I'm sure. But it occurred to me that in terms of my presentation, there's one word I could use to describe the basis of the problem in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 solution, and that one word is China. I think China has played a very clever geostrategic game with North Korea over the decades, and not just recently. And that game is this. North Korea is, number one, a strategic security buffe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Now, we all know, of course, that South Korea has aspirations to invade China. So therefore, it's important that China have this buffer. Obviously, that's an absurd proposition,
And so the idea of a buffe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a myth. That is not the primary motivation of China in supporting North Korea. Its motivation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been entirely tied up in knots over the North Korea problem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It has been a major diversion of resources, security resources, because of the North Korean threat, and it has been a major distraction for our diplomatic establishment. Moreover, it has enabled China to play the role of responsible stakeholder and good faith negotiating partner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that has meant in practical terms is that whenever there is a crisis, not in North Korea, such as the South China Sea, or the East China Sea, or human rights in China, or trade, or currency manipulation, the West, particularly Washington, is always tempted to say, we'd like to get tough with China, we'd like to pressure them to do the right thing in these other areas where they violate international norms, but we can't do it because we need them on North Korea. China has played that card effectively for 20, 25 years. We always need China on North Korea, but China never delivers on North Korea. Instead, it delivers its diplomatic support, its economic resources, its military guarantees to North Korea. The old lips and teeth language that emanated from the Korean War still applies at bottom. Whatever differences there may be between the personalities in Beijing and North Korea and Pyongyang, the fundamental policy is that China sees it in its own interests to prop up that regime. And they have played that card, as I say, for a couple of decades. We keep hoping, we keep saying, well, China will help us or China will solve it for us, but China never does, and it never will unless and until the United States imposes the kind of pressure on China, not just on North Korea, to get it to cooperate. That means sanctioning the Chinese banks,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e so-called black market entities. There's a whole network of systems within China that funnel aid and support to North Korea, so that every time there is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first thing which would sanction North Korea, the first thing China, and to a lesser extent Russia, but they're always there with China, the first thing they do is oppose the sanctions as being counterproductive, and they persuade the Security Council to water them down to make them more acceptable. Of course, being more acceptable means they also have less bite, less effect on North Korea. But then the second thing China does, even once the watered down version is passed, is simply not to implement them or to facilitate the undermining of the sanctions. So we've watched this go on now year after year, decade after decade. Dr. Malapart was right, the sanctions haven't worked, but they haven't worked because they haven't been fully enforced and implemented. And the reason for that is China and to a lesser extent Russia. So until we can change that calculus, Dr. Moon talked about changing the calculus, that has to change. China has to start realizing that it will pay a higher price for continuing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it will by changing that policy and cooperating with the West in getting rid of this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to Japan, and now to the United States.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보스코 선생님께서 중국의 이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셔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안 지키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러면 우리 등위원 선생님, 우리 등위원님의 지난번에 이분이 또 2013년도 2월 27일자 신문에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에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기고를 하셔서 세계적인 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또 남한 주도의 통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등유현 선생님.行，很高兴参加这次论坛。本来我这个提交的这个论文不是谈这个问题的，但既然主持人已经问到了，我就说两句啊。我13年的时候曾经说过，中国应该放置朝鲜。事实上，中国本届政府啊，应该来说在这方面做得比以前的政府要好得多。刚才这个鲍博士说，这个解决朝核问题的关键在中国，而且认为这个中方这个没有很好的起到这个作用。这个话我觉得他说对了一半，有一半没说对。所谓的说对了一半，就指的是，这是过去的情况。从现在来看，特别是联合国安理会这个最新的决议来看呢，中国是很好的执行了这个决议的，很好执行，而且中方也在自己的不管是在私下的管道，还是这个公开的这个发言里面，都是对朝鲜都是持严厉态度的。有一个数据就可以说明，就是说中国的领导人到现在两国领导人一直没有互访。这就说明这个情况，这个是至少从朝鲜来看呢，他觉得中国对他非常不好，中国对他非常不好。昨天有一个情况，如果是关心中国新闻的话，会知道，就是昨天中国的《吉林日报》一个地方的报纸登载了一版紧版的一个所谓的这个核武器的防护，就是如果发生这个核战争的话，怎么来保护？在核武器上怎么保护？这个专版一出来之后，中国的网络媒体啊、自媒体上啊，就一片欢呼什么呀？说这个要打仗了，终于要打朝鲜了。这里讲的什么？就是说美国要打朝鲜，老百姓非常高兴，这就反映了一个什么样的信息？就是说，如果这个事放在5年前，或者说是放在3年前，在中国的民众里面呢，同情朝鲜或者是支持朝鲜的人还非常多。但是现在呢，应该来说，如果做个民意调查的话呢，那么这个支持朝鲜的人大大减少。同样的，这个因为这个民意的压力也会转上这个政府，所以对这个政府呢也是有很大的压力的，我觉得这个中国政府这么多年来的话呢，所做的在关于中国对外政策当中，这几年来做的最正确的一件事情就是对朝的政策，应该来说就是比几年前要大大的好转，未来会怎么样呢？刚才就是鲍博士也讲了，中国这个政府要把这个作为朝鲜作为一个缓冲地带来看待。我也同意这个观点，就是说确确实实中国政府，至少是在一部分领导人、中央这个决策层里面还存留着这种思想，把朝鲜作为缓冲地带。其实，在现在政坛下了。不论中美之后会发生什么问题，朝鲜都没有这种缓冲作用，战略缓冲作用。所以我也同意这个观点，中国政府应该打消这个战略缓冲带的这么一个角色，这么一个认识，对朝鲜的认识。如果说消除了这个认识了，那么可能这个对未来的对朝鲜的这个政策的转变会大大的有一个转变。另外还有一点就是说。中朝毕竟是所谓的社会主义国家，对于这一点呢，这个政府也是，中国政府也是很害怕的，他倒不是怕朝鲜垮了，对中国会产生什么影响，而是说一旦朝鲜垮了之后，那么中国老百姓，就对自己的社会制度提出疑问，担心的是这一点。所以说，
这一方面也约束了中国政府这个解决朝鲜问题的这个力度，解决朝鲜问题的力度。但是随着这个朝鲜不停的这个进行核武器的试验，不停的进行这个导弹的试验呢，已经把中国这个搞得非常被动了，搞得非常被动了。根据这个我的一个看法呢，不仅是一般的民众啊，就是说在中国的官方队伍里面，包括一些相当级别的高级官员，现在对朝鲜都非常不耐烦了，不耐烦了。所以我觉得这个中国的这个未来的对朝政策会还有一个非常有利于韩半岛统一方向发展的这么一个转变。谢谢。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굉장히 우리 평소에 듣지 못하셨던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들은 밖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중국은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또 북한의 붕괴는 사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할까봐 오히려 북한의 붕괴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더 두렵게 생각한다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미무라 선생님의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미무라입니다. 저는 경제를 전공하기 때문에 좀 외교 안보라기보다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북한 경제는 1995년부터 97년 그 사이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사자가 한 30만 이상 생겼죠. 그때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따라서 잔마당 경제 그것이 급속히 발전됐습니다. 제가 북한 학자들하고 교류하는데 2010년대 초반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95년부터 97년까지 이게 가장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답이 이런 겁니다. 그때 나라를 믿고 식량 배급을 기다렸던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식량을 어떻게 입수해서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북한 학자의 회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 한 2009년, 10년 그 사이인데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 최근 2, 3년의 경제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6년 GDP 성장률을 보면은 3.9%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잔마당 경제 부분을 많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제 체감으로는 최근 2, 3년간은 한 5% 내지 7% 이상 성장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중간쯤부터 상위층까지 경제 붐이 와 있고 생활이 점점 물론 수준은 낮지만은 점점 좋아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 좋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경제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경제 개혁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뭘 하겠다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는 먼저 말을 안 하고
그 국내의 몇 군데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경제적인 자국,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는 것만큼 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그 소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부존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금융 정책도 없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그 여러 가지 국가적인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시장 경제가 계속 그 선전되는 그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 상황이 그 계속되고 있는 게 북한 경제 성장의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북한 사람들은 돈 맛을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을 좀 그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경제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버전의 그 박정희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다른 외국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고도 성장 길에 들어가면은 김정은은 위원장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그 생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 자리가 뭐 세계적인 자리라서 세계적으로 처음 나오는 그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북한의 김정은을 제2의 박정희로 만들면 한국의 남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민문화 선생님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한 40여 회 북한을 직접 다니시면서 북한 시장 경제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또 이제 북한의 당뇨들과 주민들 직접 만나서 말씀 내용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이미 돈 맛을 봤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북한의 기관들은 거의 무정무적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부는 약탈 정부의 기능을 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도 약탈하고 기관도 약탈해야 돼. 그 각 기관들은 알아서 돈 벌어서 국가에 바치는 이러한 새로운 그 무정무적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다른 분 발표 이후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랑코브 선생님 말씀을 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o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ing me. It has been said that I'm representing Russian view. No, I'm not. Because have I been a Russian diplomat, I would say you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what I'm going to say. And what I'm going to say is probably not going to be liked by many people here. But I hope that it's a pretty realistic approach to what's going on. Because when we look at, well, the topic of our conference, it's basically said that it's about, well, just one Korea, unification. And if you ask people, how should we achieve unification? Their answer is always say, peacefully. So I will start from a statement which basically it's not 15 minutes, it's just 5 minutes. There is no chance of gradual, peaceful, democratic unification of Korea, period. 한국이 단결적인, 평화적인, 민주주의적인 통일은 환상뿐이다. Why? Because if we look at history, we cannot see a single case when two countries negotiated a unification, at least in last century. You can mention Yemen,
But in Yemen, unification ended in a bloody civil war between former South Yemen and former North Yemen. So it was still a war. Second reason is, most important, it takes two to tango. If you look at the North Korean elite, people who have power, do they have any reasons to negotiat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What will the average member of the party elite get from unification? What is more important, what will the new rich, Tongju, master of money, get from unification? Nothing but problems, nothing but pain. So when we say, if we have unification, North Korean elite will have zero chances to keep their power. And I'm not talking about current official elite only. I'm talking about Korean businesses too. The new rich Koreans, they cannot compete with South Korean businesses, and they know it. Then, so for them, unification, starting negotiating a unific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negotiating a group political suicide. They are not suicidal. Third reason, so major reason is no historical precedent. Second, North Korean elite has no reasons to negotiate unification. Third, changes in the national identity. People say Korea is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It's not true. Is Germany united? Is Germany united? If you say yes, my question will be, what about Austria? What about Switzerland, who speak same German language? Why they are not? Why they are not? 2 minutes. Why they are not a same countr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identity. Chon Cheson. If you talk to the South Korean young people, South Korean here, you will clearly see they don't see North Koreans as part of same nation anymore. What is interesting, if you talk to the North Koreans, they still consider increasingly, young North Koreans, that their country is not Korea, but Choson, North Korea. And they can dislike the government, but they still believe it's our country, and South Korea is a foreign country. So, all things combined. The only way how I can see unification is revolutionary unification through regime collapse, Germany style. And it's going to be very bloody, very expensive, and very, very messy. Because the North Korean elite will not surrender power. They will fight, because they believe they will have no future in unified Korea, and they will fight to the death. And then it will be unification of two countries, of which one has 15 times, at least 15 times, higher economic level. Nothing like that has happened. And recovering North Korean economy is going to be expensive, extremely expensive. Unification might kill South Korean economy forever. It might happen anyway, and we should be prepared. We cannot control it. But let's not enjoy sweet dreams, and let's understand. Ideally, we should deal with a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n states for decades to come. If it's not going to happen, well, unification might happen, but it's not going to be sweet, beautiful national dream, a grand holiday. It will be pretty much a nightmare.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각과는 달리 통일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다음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데 북한에 가갖고 대한민국 그런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한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보낸 물자도 대한민국 찍어갖고 적십자를 보내서 이렇게 그 쌀포대자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이 남조선인지를 모르는 국민들이 북한의 태반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남북한 사이에 사실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남북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자극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강규 선생님 말씀을 그 통일 문제 또 통일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8회가 5분이라서 인사는 앞에 네 분이 하신 것을 대신하고 저는 좀 더 지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예민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한 25년 지나오면서 지금이 아마 고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타협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을 계속하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이 두 개를 갖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좀 유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이제 좀 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실천하겠다. 뭐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과 남북 협력 이걸 좀 균형 있게 진행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성을 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의 어떤 방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가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원론적인 차원, 또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어떤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한국 정부는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한미 관계에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제재를 어느 쪽에 좀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배치를 했다가 지금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걸 둘러싸고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지난 10월 31일인가요?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게 구두 합의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한미일 동맹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중국에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한미 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죠. 아시겠지만 지금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이제 제재죠. 지금 유엔을 중심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극적인 타협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제재는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긴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군사적 옵션은 지금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사이에 좀 의견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을 가지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예 지금 본인이 핵국가니까 뭐 대화 협상 비핵화를 위해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과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중국은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제가 봐가지고는 좀 더 중국에 가까운 입장이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스탠스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좀 중국에 좀 가까운 것이 좀 사실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앞으로 만약에 핵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면 해결도 없이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되어지면은 아마 북한 문제는 미중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미일 동맹이 상당히 강화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들어온다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아마 현실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가지고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 대가나 지불을 좀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약간의 우리가 좀 코리아 패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외교 현실에서는 사실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들어오고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한국이 떠안는 뭐 이런 식이 돼야지 그때쯤 돼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 주도권이 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약에 북한이 대화 협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북핵 문제가 다시 협상을 통해서 논의되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육자 회담이 단순히 북한 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안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평화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중단, 쌍궤 중단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래야 북한 핵 개발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러시아도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남광규 교수님 말씀은 이제 한국도 거기에 가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듯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 상당히 균열이 이제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사실은 북한 핵 개발은 사실은 불법적인 거고,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은 국제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합법과 불합법을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얹어놓고 중단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랑코프 선생님 의견부터, 혹시 러시아의 입장은 이러한 중국의 쌍궤 중단 혹은 쌍중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랑코프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 이제 듣고 나서 그다음에 몽골 회장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치로 나는 러시아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이 랑코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의 정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수많은 경우 러시아의 태도를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국가익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 어떻게 두 개를 양쪽에서 같이 산충손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원래 그 러시아의 정보를 비판 적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미 그 군사 연습을 완전히 동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를 많이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때 북한 대답이 어떨까? 왜 불법적인 것이냐? 왜 미국이나 러시아는 할 수 있냐? 우리가 왜 할 수 없냐? 이것은 대답입니다. 불법적으로 말하면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택이 무엇일까요? 지금 북한은 핵을 동결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핵 개발을 계속하고 갈수록 북핵의 위험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제2차 남침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은 미국과 한국을 서로 고립시키고 나중에 그 남침에 대해서 50년에 성공하지 못했던 남침에 대해서 적과 토널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타협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짜로 한 적이 없다. 북한은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나라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양보를 필요해요. 지금 북한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 북한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만큼 돈을 필요 없습니다. 돈보다 정치적인 양보를 필요해요. 물론 이것은 그냥 무조건 북한이 달라고 하는 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장처럼 막연해야 합니다. 핫바긴. 그래도 제가 보니까 동결이 아니면 대안이 무엇일까? 북한이 새로 또 많은 또 위험한 핵 무기와 미사일입니다. 제재는 아마 제재를 통해서 북핵을 사실상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떨까요? 대가는 무엇일까? 북한 군내 그냥 군내 위기와 내전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결이 나쁘지만 다른 대안보다 덜 나쁩니다. 다른 대안이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상 이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말하고 2013년에 나온 책을 보시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랑콘 선생님 한국에 오신 요리에서 한국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러시아 입장을 말씀하시긴 어려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요. 우선 나카바 바산자프 몽골 한반도 통일 포럼 회장이신데 지금 우선 준비해 오신 말씀 문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스 유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하여간 최근에 들어가서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터글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고 중국의 입장이 좀 뚜렷해졌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앞으로의 전망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첫째로는 지금 분단이 현 상태를 계속 당분간인지 아니면 계속 전이전도 같이 유지해 나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아까 랑코 교수님이 아주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하나 평화공존이라고 할까? 평화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평화공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핵을 가지게 되면 자기 주장을 강요하게 되지. 만약시 북한에서 남한을 한국을
적화 통일시킬 시도도 나올 수 있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한국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평화 공존이라든가 그런 건 남북간은 뭐 여러 가지 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뭐 정전협정,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든지 북한의과 안전보장, 국제적인 안보 보장이라든가 뭐 더 나가서 동북아 타지 안보 메커니즘 형성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문이 아마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북한이 지금 뭐 요새는 뭐 핵국가, 보유국가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협상에 나간다. 아마 6개월인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지금 카드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협상에 나올지도 6개월인지 어느 정도 지나가면 협상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문단은 계속되면 물론 협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런 목표 달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질 않죠. 그래서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이라든가 평화 정착이라든가 위기 상황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환경은 마련될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첫째로 두 번째로는 북한의 개방. 근데 스스로 그렇게 개방돼 가지고 독재 제도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은데 세 번째는 통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평화적인지 하여간 통일인데 통일은 유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거 문제죠. 아까 이 교수님이 아마 시간이 아주 먼 이야기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걸릴 수 있지. 그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좀 합리적인 그런 방법은 평화 통일인지 하여간 통일 문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몽골이 육자회담 단사국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통일 문제를 왜 지지하느냐? 제가 세 가지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경험인데 옛날에는 서로 갈등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북쪽 국가들을 통합해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그 몽골 제국을 단사시킨 그런 경험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아주 비극적인 그런 교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박스몽골리카는 원래는 그 당시에 새로운 국제 질서 이 하나로 등장됐다는데 그러다가 다음엔 분단됐습니다. 임페리가 분단되는데 분단이 오래 가면 지속되게 되면 국토와 민족이 반은 빼앗기는 그런 아주 쓰라른 그런
비극적인 그런 교훈이 몽골에 있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내몽골 중국에 넘어갔지. 땅이 엄청나게 그 만리장성까지 그거 빼앗았겠지. 러시아 쪽으로 브리아트몽, 바이칼 호수 저쪽 지역하고 몽골 민족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지. 지금 우리 외몽골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분단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좀 관련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몽골의 지위,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몽골은 동북아 다른 나라들하고는 영토 분쟁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이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하고 북한 1트럭, 1.5트럭, 미국하고 북한이 2트럭, 1.5트럭 그런 회담들이 몽골에서 진행됐던 그 이유는 그 지위 때문이다. 그리고 문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면 그 3.1 운동 100주년, 20년대 30년도에는 몽골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태준이라는 분이 지금 공원 같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통일하고 한반도 통일하고 몽골에 관련됐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몽골이 3.1운동 당시에 이태준 의사지요. 몽골의 당시의 마지막 황제의 그 주치의 역할을 해갖고 지금도 몽골에는 그 이태준 의사를 기림하는 공원도 설립되어 있고 동상도 돼 있어서 몽골의 한국 독립행진이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하고, 또 이어서 몽골의 역사를 볼 때 분단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나뉘어진 부분은 결국 독립된 제3국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가슴 아픈 충고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 등위엔 선생님, 등위엔, 딱따등, yes, it's your turn. 역시 한국 통일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뭐 핵무기 관련해서 원유 공급도 중단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 통일에 관련해서는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这个主持人刚才讲到了这个中国在这个韩半岛的统一方面扮演什么角色的问题啊。我只能谈谈我个人的看法啊，不是中国政府的看法。中国政府，我觉得可能跟世界上其他的周边的国家的政府，美国也好，日本也好啊，内心里目的都是一样的。也就是说，如果我觉得就是说这个韩半岛这个朝鲜和韩国，如果能够分离的越久越好。这可能是政府的一个共同的一个私下的这个私心吧啊。当然，他们打出来的这个口号都是很冠冕堂皇的，我个人认为啊，其实这个中国政府也像我过去写的文章一样，就是说应该在这个韩半岛的这个统一中啊，一般扮演这个帮助者的角色。也帮助什么呢？也就是说，帮助这个韩朝两边，帮助韩国，也帮助朝鲜，共同朝这样一个统一的目标迈进，因为无论从战略这个角度，还从地缘利益，还是从经济这个角度啊，
都是对中国政府是一个利益的最大化，中国的专家里面，政府包括中国的老百姓里面，有一个担心什么东西呢？韩朝统一以后，那么这个变成一个强大的一个韩国，那对中国来说是一个很大的。如果这个强大的韩国对中国抱着敌意的话了，那是一个非常麻烦的事情，非常麻烦的事情。我觉得如果就是说，两韩统一如果是一个被动统一，如果韩侨都认为中国在这一过程中扮演一个不好的角色，那如果两韩统一了的话，对中国确实是一个可能会抱有很大的敌意。但是如果你想一想，如果中国主动去帮助他们统一的话了，谁还会对一个帮助者来进行反咬一口啊？我觉得这个情况大可不必。况且就是说，就算是两韩统一了之后，无论从人口、从面积等等，从经济这个发展总量来看呢所以说，我一向的主张就是说，中国政府应该这个抛弃一些过时的一些想法，包括这个在地缘利益方面的一些过时的地缘战略的什么缓冲区的这样的一些不好的这个想法，包括这个担心这个两韩统一以后对中国抱有敌意这么一种这个思维这都是一些过时的一些思维。我们这国际但是现在应该来说是趋向了一个好的趋势，就我们的领导人提出了在19大提出了一个所谓的人类命运共同体的这么一个思维和一个目标，所以在这么一个思维和目标下，前不久中国跟韩国也放下了所谓的萨德心结把这个从去年以来的那种中韩的那种激烈冰冻的关系解冻了，这就是一个非常好的方向，非常好的吧。我想呢，只要就是一方面就是韩国政府，包括韩国媒体舆论，在这方面呢，应该向中方传达一些什么东西呢？就是说，两韩的统一对中国不是一个坏事，而是一个好事。如果向中国民众，包括中国官员，多少表达了这方面的一些意思的话呢，可能会更多的影响力这个中国民众或者中国官员的一些想法。这样的话呢，有利于中国政府转变观念。我们看到这个习近平以来在对朝政的方面有一个立场上有一个大的调整。我刚才讲了有一个大的调整，包括从过去的虽然说朝鲜这个核武器产生这个过去几度这个核武之后呢，虽然联合国也做出了制裁的决议，但是中国政府总是担心什么呢？担心这个过于严厉的制裁会让朝鲜这个会出现很大的问题，所以这个心里面有时不愿意，但是对新的包括它的第6座核试验以后，中国政府的立场确实是有一个很大的一个改变，这一点我想这个韩国这个朋友也知道，其他的国家也知道这么回事。对于这种事情呢，我觉得就是说应该加以鼓励，这样的话呢，可能会让中国政府认为一个统一的韩国，无论对这个东北这个东北亚的局势也好，还是对中韩关系也好，还是对中国本身的发展也好，都是一个有利的一个局面。역시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중국이 이제 북한과 국경도 마주대하고 있고 또 현재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의 협조가 북한 제재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중국이 한국 통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통일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호와 이러한 협력을 끊임없이 중국에게 보내서 중국의 관료, 정치인 또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건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현실은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북한이 우리 보스코 선생님 말씀하시고 또 랑콥 선생님도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의 뭐 끝까지 개발을 해서 미국을 물리적으로 또 미사일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한 3개월 남았다고 하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 당대회 이후에 약간 대북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혹은 중국과 함께 보복 조치를 안 하는 선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혹은 군사적 제한된 공격을 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아주 첨예한 관심사이자 우리의 위기적 이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보스코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Thank you. I wanted to make a couple of comments on the previous speaker's remarks. Dr. Lankoff, if I understood him correctly, indicated that there has never been an example of a peaceful unification of two divided countries, but it seems to me East and West Germany accomplished that. After revolution in East Germany and regime collapse. Okay, but there was no war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Yes, but it's only after it's possible in Korea too. If they have regime collapse. Difference is, regime collapse in North Korea is going to be very bloody and highly risky. I take your point. When I hear Dr. Deng, my first reaction is that I wish there were people in the Xi Jinping regime who shared his views, because I think he makes a lot of sense, shows a lot of insights into the subtleties of the situation. Unfortunately, I believe that that is not the prevailing view within the Beijing government. And I wanted to mention a historic point, because Dr. Moon and others have mentioned history earlier.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was chastised for having miscalculated and misjudge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ir communist allies by stating that South Korea was outside the defense perimeter of the United States, as was Taiwan. That was taken as a green light, of course, in Pyongyang, Beijing, and Moscow, and the Korean War was a result of that. After the war, the United States resolved that it would not allow any further strategic miscalculations. As Henry Kissinger once said, we didn't expect the invasion, and China didn't expect our response. So now the U.S. decided we would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of deterring further aggression by North Korea and Beijing. In the early 90s, President George H.W. Bush, under pressure from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nerally, withdrew those tactical nuclear weapo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we would have a denuclearized nuclear peninsula. What did China do in response to that demonstration of good faith by the United States? It began funneling nuclear technology through the AQ Khan network in Pakistan to North Korea, and it has been proliferated further from North Korea to other places. So it's hard to accept at face value China's protestations that it is opposed to a 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t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part in ensuring the 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as I indicated, it has not played a cooperative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Now, Dr. Deng mentions several examples of China appearing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ving not such great relations with North Korea recently. I would argue that the test of Beijing's good faith is not what they have done, but what they have not done.
The point is that it is an unacceptable situation for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That's U.S. policy, it's Western policy, it's Japanese policy, it's South Korean policy. So that's a non-negotiable point. There cannot be a nuclearized North Korea. So the question then is not what China has done in terms of window dressing or appearing to appeal to public opinion internationally. What has it not done that it could have done to prevent this? And what is it not doing now? To give an example, in the energy sect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ass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reduction of purchase of coal exports from North Korea to China. And China voted for that. But before it voted for that, it stockpiled all kinds, it doubled up its order of coal from North Korea in the month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at sanction. So that the net result after that was North Korea had just as much coal, or exported just as much coal to China as it had before the sanction was implemented. So it's an example of what I mean by a shell game as to whether China is serious about these sanctions. And the second one in the energy section is oil. North Korea is totally dependent on oil from China. You can't fire missiles without petroleum products. China, if it really wanted to get tough and show that it's serious about getting rid of these nuclear weapons and the threat it caus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could start restricting the flow of oil to North Korea. It has not done that. It says it will not do it because it fears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other words, under China's calculus, it's better to have a North Korean regime with nuclear weapon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otal oppres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ggressiv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threats towar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t's better to have all those things than it is to have a new regime in North Korea, or at least a regime that moderates its behavior. That's the calculation that China has made. And I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start naming and shaming the regime in Beijing for its past role and its present role in the North Korean danger. Thank you very much.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I'm asking one more question.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Any possibility to use them? Administration officials from the president on down have said that the use of force is an option, that it is not off the table. Another word for that is deterrence. Isn't that what the South Korean-U.S. alliance is all about? Isn't that what the Japan-U.S. security alliance is all about? Isn't that the basis of all security alliances, that the potential for the use of force is there? We took that potential off the table, as I said, in the late 1940s, indicating that we weren't going to go to war over North Korea or Taiwan. We ended up going to war over North Korea because the threat of deterrence had been taken away. Yes, it's on the table. It should stay on the table, and hopefully we will never have to use it.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또 다른 자리에서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굉장히 획기적인 발언을 해주신 미우라 선생님께 한번 미우라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의 김정은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혹시 이제 통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일은 좀 시간이 걸 겁니다. 다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맛을 알고 각 직장에서 돈 벌이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경쟁이라 하는데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 벌 수 있는가? 야, 이번에 많이 벌면 좀 이거 살 수 있는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북한의 개발, 경제 성장에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 위원장을 하여금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할로 유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북한의 경제는 장마당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 장마당 경제를 올바른 시장 경제 길로 어떻게 이행시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김 위원장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당 경제를 키우면 북한도 한국처럼 이렇게 개방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에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우리 랑코프 선생님의 논문에서 보니까 북한의 경제 개방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엘리트 집단인데, 또 엘리트 집단과 군부인데, 그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 위치가 위협을 받게 돼서 결국은 개방을 한계적으로 내지는 개방을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정책, 특히 2012년부터 김정은 정권이 실시하는 정책은 간단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으면 개방이 없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요즘에 보존 담당자를 통해서 농업 생활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에서 식량 생산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식량 문제가 있지만 기근이 없습니다. 기본에는 70년대 말 중국 토지 개혁과 매우 유사한 보존 담당자입니다. 2015년부터도 기업소 책임제, 관리 책임제도 있고, 결국은 국가 기업소까지 시장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상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정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를 보면 북한은 1985년쯤 중국과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장마당에 대한 바로 지금 북한 경제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벌써 말하는 바와 같이 장마당에 대한 단속이 아예 없습니다. 김정은 시대. 그 때문에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성장률은 지금 약 3, 4, 5%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다른 편으로 개방이 없습니다. 왜? 북한은 개방을 한다면 국내 안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본 이유는 너무 잘 사는 남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매력은 북한 국내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등소편 정부와 달리 김정은 정부는 경제개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할 때 개방을 하지 않아요.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많이 완화하지 않고, 특히 해외 생활에 대한 지식의 확산을 가로막으려 김정일 시대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 경비도 김정일 시대보다 비교하기도 어렵게,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엄격합니다. 지금 원래 중국으로 쉽게 탈북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개방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개방이 없어야 국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방이 없는 개혁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로서 전문가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3%, 5% 경제 성장을 하긴 하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방 없이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길 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경제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개방 없이 경제 발전이 가능할까 하면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랑코프 선생님의 개인적인 학자적 견해로 볼 때는
북한은 또 북한식 사회주의 틀 속에서 개방 없이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새로운 그 통일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그런 그 터전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새로운 그 시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오늘 그동안의 국제학술회의나 그동안의 남북한 통일을 위한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견해와 비전, 또 새로운 분석들이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아직 시간이 거의 다 돼간 관계로요. 혹시 현재 그래도 현안 과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혹시 있을까? 그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패널들 중에서 말씀을 아무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y ideas to approach the resolution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예, 뭐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인데 역시 키는 미국이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의 독자적인 역할을 더 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 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역시 어떤 북한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역시 가장 큰 그 행위자는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나 핵 문제에 대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절대 중국이 북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지를 꺾을 만큼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시 미국의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랬을 경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대북 접근은 과거 미국 정부가 보여줬던 것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까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조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비핵화를 북핵 해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북핵을 이것은 바로 비핵화를 의미하는 이야기이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북한 국가가 무너지지 않은 동안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그 해결 방법이 바로 핵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랑포 선생님은 논문에서 계속 주장하신 바대로 북한의 현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돌주할 것이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핵 문제를 비핵화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는 불가능할 거다. 다만 혹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차원의 일 텐데 그것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이시죠. 혹시 우리 오늘 패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 선생님 먼저 가운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탈북민이고요. 통일만연합회 대표 김정아라고 합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북한에서는 10년 군사복무를 했고 북한 여군 장교 출신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토론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실 분은 동이원 중국 연구원님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일만연합회는 탈북 여성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이후에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은 이후에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라는 그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탈북 여성들의 인권 단체입니다. 중국의 문제이자도 뭐 중립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중국 정부나
중국 정치 지금 정치 전문가로서 정치나 외교부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중국 안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강제 북송의 문제의 결과에 그 앞으로 벌어지는 사태의 우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탈북민 강제 북송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국민 피해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중국 전문가분들은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자국민 피해로 이어지는가? 탈북민들하고 함께 농촌에서 노총각들 느슨하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가정이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통째로 다 깨집니다. 이거는 국제사회 인권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내놓고 말하는 구호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이 안고 싶어요. 엄마가 내 자식 안겠다는데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지, 자국민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중국의 인류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건지. 지금 이 피해 아동의 사례가 지금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의 떠도는 탈북 여성의 인구 수도 10만으로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먼저 다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분 먼저 하고 학생님 받겠습니다. 네, 앞에 네. 중국에서 오신 분 패널한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통일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걸 아주 강력하게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북이 핵을 완성한다면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중국에서 그런 것을 용납이 되는지,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핵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이북이 핵을 완성시킬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곽태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네. 这个我既然说，我代表我自己回答。 잠깐만. 代表中国 플로에서 선생님 예, 올려서 잠깐. one more question.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최근에 11월 22일 날 발행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속에는 3대 목표 가운데 통일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지적해서 반드시 4대 목표 가운데 평화 통일을 넣으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현재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서 대단히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을 주최하신 우리 GPF에도 그 취지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 핵 문제 해결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평화가 먼저지 통일이 뒤라는 그러한 순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고민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년 2월에 시작하는 평창 올림픽이 북한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냐, 뉴클리어 컨프런테이션이냐, 평화공전이냐, 뉴클리어 컨프런테이션,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또다시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은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랭코프 교수, 남 교수, 그 다음에 여기 미국에 오신 보스코 연구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하겠는가? 그 방안은 뭔가? 정부에 내가 물어보니까 뭐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만 저희가 넉넉하면 플로어에 계신 모든 질문을 저희가 받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데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우선 간략히 나온 답변만 답변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유원 선생님. 对于这位女士的问题，这个关于脱北者的问题啊，我个人对于脱北者的这个遭遇非常同情。前不久我也看过一部电影，有关脱北者的电影。我当时看了之后，确实这个我看了我是看过的过程中，我掉下了眼泪。但是为什么中国政府还是把这个脱北者，特别是脱北者的妇女等等呀，跟这个中国东北男人结婚了之后，还把他这个送回朝鲜这边呢？老实说，我不知道政府是怎么考虑的啊，我不知道他怎么考虑的。大概是是觉得这个顾忌和朝鲜的关系吧。如果说这个中国容忍这个脱北者的话了，可能会向朝鲜老百姓传达一个错误信号。那么可能就是说，朝鲜的这个老百姓逃到中国来的会越来越多。我估计大概是这么一个考虑，基于这么一个考虑，所以说，再加上可能朝鲜的政府经济的抗议等等呀，就基于这么一个考虑。基于是否还有其他的目的，我真的不知道啊。但是从我本人来说，就是说我非常同情，而且我也认为中国政府应该。既然已经过来了，逃到中国来了，中国就应该就是把它很好的保护起来。你如果不愿意接收的话，你可以送到韩国或者送到其他国家去，都可以。关于那位先生问的这个，说是中国政府对于这个朝鲜问题的，中国政府常说的一句话就是说，外界说是，中国对朝鲜的影响很大。只有中国才能够说服朝鲜，然后中国政府自己认为我没有这么大的影响力，你高估了我的作用。真实的情况，我觉得在两者之间，就是也并不是说像中国政府说的一样，我对朝鲜没什么大的影响力，也不是像外界认为的一样，中国政府对朝鲜有非常大的影响力。介于这两者之间有一定的影响力，我个人认为啊，如果中国政府一定要去做，肯定能够，即使他最后不能够就是说让朝鲜放置核武器，但是我觉得至少能够让金正恩考虑再三。其实中国的很多学者就主张中国应该完全断油，不是你金正恩不听中国的话。关于这个问题，我再说一句，理论上来说，和平解决这个朝鲜问题是有这个可能的。如果美国、中国、俄罗斯、日本，再加上国际社会其他国家能够同心协力的话了，我认为这个在严厉的制裁下是能够迫使金正恩放弃核武器的，这是能够做到的，理论上是能够做到的。但由于现实中各个国家呢都有自己的想法，不能够这个一起。这个心往一起数，这样的话，在现实中就很难做到。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신 걸로 대하고. Any other comments on the questions? Or
없으신 걸로. 네. We are going to finish our sessions. Any other comments on the last part? We were asked about the about the Olympic possibility of cooperation on the Olympics. As Dr. Moon said this morning, that's a perfect example of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 cause of ultimate reunification. I think there ought to be a concerted effort by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ge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say, reunify our Olympic team. And if I think that kind of message that show the common interest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at least in that area, the area of international sports, would do a lot to improve the mood of the North Korean people.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1시부터 시작된 오늘 우리 세션이 이제 3시를 넘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몽골, 중국, 일본, 또 미국, 또 한국에서 오신 여러 전명한 학자님들께서 한국 통일에 관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분석, 또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랑콥 선생님 말씀대로 개방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개혁에 이르러서 북한의 자체적인 발달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냉철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 2시간을 더해서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고 마음껏 해외에서 오신 분들 모처럼 모셨으니까 더 많은 그 말씀들을 듣고 싶은데 다음 세션도 있기도 하고 해서 혹시 여기서 이제 우리 세션을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세션 끝나자마자 한 20분간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옆에 통역도 있으시고 하니까 얼마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y other comments on our last part? Okay, thank you very much. 그럼 이상으로 저희 이 세션 통일 한국을 위해서 동아시아 공동 안보와 평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